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대화하고 웃고 시간을 보내지만 어디선가 진정한 연결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와 관계 패턴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용하며 동시에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필요만을 추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의 역학을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과 이용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들이 상대방이 당신을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관계와 독성 관계를 구별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가르쳐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조건부 관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차이를 명확히 하고 당신이 더 이상 이런 독성관계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감정적 빚의 조작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교묘하고 해로운 조작 형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이 빚은 당신이 실제로 동의한 적이 없는 빚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후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호의를 투자로 여기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패턴을 무의식적 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정하고 상대방은 그 계약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에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면서 마치 그것이 순수한 호의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중에 그 선물을 근거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의 전형적인 예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생일에 비싼 선물을 사줍니다. 당신은 감사하게 받지만 그들이 그런 비싼 선물을 사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 그들이 당신에게 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려 하면 그들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빚의 조작입니다. 당신은 그런 선물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지만 어느새 빚을 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감사함과 양심을 이용해서 당신을 통제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줍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며 당신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항상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빚이 당신이 실제로 요청하거나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감정보다 그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적 필요나 상태의 진정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보다는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힘들거나 아플 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불편을 가져다 줄지를 더 걱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 고통이 자신의 계획이나 필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우울함이나 스트레스를 개인적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당신이 일부러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우울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빨리 나아지라고 압박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융은 이런 패턴을 감정적 무효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이 불편하거나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때 그 감정이 잘못되었거나 과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거나 너무 감정적이라거나 문제를 과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효화는 매우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유효한지 확신할 수 없게 되고 점점 더 그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의 감정이 존중받고 고려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필요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충돌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어느 한쪽의 감정이 항상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그들이 당신을 이상화하지만 실제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완벽하다고, 특별하다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기분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이상화하는 것이 진정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당신 즉 결점도 있고 복잡하고 때로는 어려운 면도 있는 진짜 당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이나 환상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그 투사된 이미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실망하거나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이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속인 것처럼 느낍니다. 또는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면 그들은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모든 면을 알고 싶어 합니다. 좋은 면뿐만 아니라
어려운 면도 강한 면뿐만 아니라 취약한 면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의 깊은 생각이나 감정 경험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보다는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느낌에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연결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융은 존재와 연결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고 연결된다는 것은 진정한 감정적, 정신적 교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존재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종종 표면적입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주제나 감정적인 주제를 피하려 합니다. 대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주제들, 즉 날씨, 일상적인 일들, 가벼운 농담 등을 선호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 그들은 주제를 바꾸거나 불편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되지 않고 감정적 유대감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며 더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자기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이용하게 됩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무의식적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이 항상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의견을 표현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당신이 나쁘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무의식성은 그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의 기분과 태도는
그들의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 변합니다.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할 때는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당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는 차갑고 무관심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하고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대신 정직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선호합니다. 6번째 신고는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경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는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한계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경계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장애물로 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불편한 제약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이런 경계 침범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의 침범,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당신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감정적 경계의 침범, 예를 들어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계속 추궁하거나 당신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시간적 경계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필요가 당신의 필요보다 항상 더 중요합니다. 융은 건강한 경계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개인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자아감이 약해집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경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라고 요청할 때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거나 냉정하다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 설정을 개인적인 거부나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때로는 그 경계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경계를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경계는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신호는 그들이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신호이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도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반응에는 진정한 기쁨이 부족합니다. 대신 질투, 경쟁심 또는 무관심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폄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 교묘한 경우에는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강조하거나 마치 당신의 성공이 자신 덕분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패턴을 나르시시즘적 경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과의 경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특히 당신이 그들보다 더 성공하거나 행복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나 걱정을 가져와서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당신을 다시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8번째 신호는 관계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양쪽 모두가 주고받고 서로를 위해 때로는 희생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희생이 일방적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항상 당신이 양보하고 당신이 희생하며 당신이 조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는 항상 우선순위이고 당신의 필요는 항상 후순위입니다. 그들은 이런 불균형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당신에게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그들의 일정에 맞춰야 하고 의견이 다를 때 항상 당신이 양보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당신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들은 당신을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융은 이런 패턴을 심리적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 시간 자원을 빨아들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주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이 이런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대신 당신이 한번 거절했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희생이 자연스럽고 상호적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더 많이 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줍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생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9번째 신호는 그들이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명확하고 아픈 신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당신 곁에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가족 문제가 있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그들은 연락을 덜하고 만나자는 제안을 피하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들은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적 필요를 감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융은 이런 패턴을 조건부 애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들의 사랑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당신 곁에 있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당신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행복한 모습뿐만 아니라 힘든 모습도 소중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관계를 끝내려 할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는다는 것을 자신의 자원을 잃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붙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급작스럽게 변할 수도 있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달콤한 말로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변하겠다고 약속하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은 보통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임시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달콤한 말이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죄책감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당신을 위해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떠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모든 결점을 나열하고 당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런 반응을 나르시시즘적 분노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거부할 때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는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의 상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물론 슬퍼하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조작하거나 강요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이 자신의 편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런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과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을 조작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고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 없이는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를 시험하려 할 것이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가족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돌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관계를 원하는지 탐구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 패턴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배우고 건전한 경계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이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더 건강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증오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독립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